습도가 높은 나고야의 새벽 공기는 피부에 닿는 촉감부터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니시고 상가거리에서 수십 년 동안 선술집을 운영해온 오하라 씨는 평소처럼 가게 앞을 정리하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채 몇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동상이 기괴한 몰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세상에 머리가 없잖아. 오하라 씨의 비명 섞인 외침이 고요한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동상은 어깨 윗부분이 통째로 사라진 채 흉측한 단면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그는 바닥을 살폈습니다. 동상에서 약 3m 정도 떨어진 아스팔트 위에는 그토록 숭상받던 영웅의 얼굴이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오하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고야 서부경찰서의 켄지로 경부보와 타쿠미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폴리스 라인을 치는 타쿠미 형사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경부보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낙서 수준이 아닙니다. 목 부분이 아주 작정을 하고 비틀린 것처럼 으스러져 있습니다. 켄지로 경부보는 장갑을 낀 채 동상의 단면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대답했습니다. 타쿠미 형사, 이 동상의 재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이건 일반 금속이 아니라 강화 플라스틱이라네. 성인 남성이 맨손으로 파손하기에는 상당히 견고한 재질이지. 그런데 이 정도로 으스러뜨렸다면 이건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 어렵네. 엄청난 완력이거나 아니면 이 인물에 대한 깊은 증오가 담긴 행위라고 봐야겠지. 오하라 씨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나고야의 상징인 히데요시 공을 이렇게 만들다니, 이건 우리 지역에 대한 모욕입니다. 어서 범인을 잡아주세요. 복구 비용만 해도 수백만 엔이 넘게 들 텐데 큰일입니다. 켄지로 경부보는 주변을 살피며 오하라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근처 방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으니 곧 범인의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오하라 씨,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과거에 주변 국가들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하라 씨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거야 뭐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천하를 통일한 영웅이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현대 사회 아닙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동상을 훼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타쿠미 형사가 바닥에서 떨어진 머리 부분을 증거물 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경부보님, 사실 이 동상이 세워질 때도 말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나 거주자들은 이 동상을 볼 때마다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430년 전 임진왜란의 주범이 버젓이 도심 한복판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게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어쩌면 이번 사건은 하늘이 내린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켄지로 경부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타쿠미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말이 일리가 있네. 역사의 인과응보라는 게 가끔은 이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 우리 조상이 저지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대가가 수백 년 뒤에 이렇게 동상의 목이 잘리는 수모로 되돌아온 것일지도 모르네. 하지만 우리 직업은 범인을 잡는 것이니 일단 수사에 집중하자고. 경찰서로 돌아온 수사팀은 곧바로 사건 당일인 8월 19일 밤의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나고야의 밤거리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타쿠미 형사는 커피 한 잔을 켄지로 경부보에게 건네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경부보님, 여기 좀 보십시오. 밤 11시 10분경입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동상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면 속의 남자는 술에 취한 듯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동상 앞에 멈춰서더니 한참 동안 히데요시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단상 위로 올라가 동상의 머리를 양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저 사람 보게, 지금 뭘 하려는 건가? 켄지로 경부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동상의 머리를 시계 방향으로 강하게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강화 플라스틱이 비명을 지르는 듯 동상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자는 무려 10여 분 동안이나 그 괴상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 정도로 힘을 쓴단 말입니까? 마치 원수를 만난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비틀고 있군요. 저건 만취 상태에서 부리는 객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집요합니다. 타쿠미 형사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마침내 목 부분이 쩍하고 벌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켄지로 경부보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타쿠미 형사, 이 남자의 얼굴을 잘 보게.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가? 글쎄요, 나고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인상차기가 꽤나 단정합니다. 출장 온 직장인일까요? 켄지로 경부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신원 조회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아니네, 내 촉이 말하고 있어. 이 남자는 일반인이 아닐 가능성이 커. 저렇게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뒤처리를 하는 모습이 수사에 익숙한 사람처럼 느껴거든. 일단 인근 호텔 숙박객 명단과 대조해보고 경찰 내부망에 안면 인식 데이터도 돌려보게. 몇 시간이 지난 뒤 타쿠미 형사가 사백이 든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경부보님, 믿기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나? 범인이 누구길래 그렇게 겁을 먹는 거야? 범인은 에이메현 경찰본부 소속의 사토경이라고 합니다. 현직 경찰관이 동상의 목을 비틀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수사본부 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켄지로 경부보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일본의 공권력을 수호해야 할 경찰관이, 그것도 임진왜란의 주범이자 일본 우익의 상징인 히데요시의 목을 제 손으로 꺾어버렸다는 사실은 경찰 조직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사토경이라니, 에이메현에서 꽤 유능하다고 소문난 친구 아닌가? 그가 왜 나고야까지 와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타쿠미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보님, 제가 보기엔 이건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동상을 비틀 때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건 광기가 아니라 무언가 억눌린 진실을 터뜨리는 듯한 분노였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일본인으로서 짊어진 역사의 부끄러움을 무의식적으로 표출한 게 아닐까요? 켄지로 경부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그건 본인을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지. 에이메현으로 가야겠어. 현직 경찰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윗선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난리를 칠 걸세.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실을 확보해야 하네. 두 형사가 경찰서 문을 나서려 할 때 뒤에서 또 다른 형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경부보님, 추가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토경이가 떠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범인이 한 명이 아니었단 말인가? 화면에는 사토경이가 범행을 저지른 지 사흘 뒤인 8월 23일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토경위에 의해 너덜너덜해진 동상의 머리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고야에 거주하는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힐끗 살피더니 발을 높게 들어 동상의 머리 부분을 향해 강력한 슛을 날리듯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미 균열이 가 있던 머리는 그 한 방에 힘없이 분리되어 길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이건 또 무슨 광경입니까? 경찰관이 목을 비틀고 이제는 시민이 나타나 머리를 축구공처럼 차버리다니요. 히데요시 동상이 이 정도로 동네북 신세가 된 겁니까? 타쿠미 형사는 실소에 가까운 허탈함을 내뱉었습니다. 켄지로 경부보는 그 영상을 보며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수백 년 전 우리 민족의 머리를 베어갔던 자의 동상이 이제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돌아가며 난도질당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타쿠미 형사, 이 사건은 단순히 기물 파손으로 끝날 일이 아니네. 이건 일본 현대 사회의 밑바닥에 흐르는 역사에 대한 거부감과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상징적인 사건이야. 우리가 잡아야 할 범인은 두 명이지만 그들이 부순 건 동상이 아니라 일본이 그동안 억지로 쌓아 올린 가짜 영웅의 환상일지도 모르네. 켄지로 경부보의 말대로 이 사건은 일본 전역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훼손된 동상의 가치는 약 580만 엔에 달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며 켄지로 경부보는 사토경위가 머물고 있는 곳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사토경위의 입에서 나올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조사실에서 어떤 말을 내뱉었기에 베테랑 형사인 켄지로마저 얼어붙게 만든 것일까요? 조상의 죄업을 씻기 위한 피해 외침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민족의 억울한 혼령이 그의 손을 빌려 복수를 완성한 것이었을까요?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나고야의 거리는 그 밤의 진실을 알고 있는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토 경위의 행적을 쫓던 중 켄지로 경부보는 그의 집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서류의 첫 페이지에는 일본어로 정갈하게 적힌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임진왜란 당시 약탈해온 문화재의 목록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조선인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대체 사토 경위는 왜 이런 자료를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이면에는 동상훼손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켄지로 경부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화 위주의 전개와 따옴표 사용 규칙을 완벽하게 적용한 이 장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국뽕 요소를 대폭 강화하여 우리 민족의 정기가 일본 본토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나고야 서부경찰서 수사본부 내부의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처럼 팽팽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히로세 켄지 경부는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려보았고 옆에 선 마츠오 형사는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마우스 휠을 굴렸습니다. 마츠오 형사, 저 장면에서 화면을 멈춰보게. 남자가 동상 위로 올라가기 직전 주변을 살피는 저 눈빛 말이야. 히로세 경부의 지시에 마츠오 형사가 급히 자판기를 두드려 영상을 정지시켰습니다. 경부님, 지금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CCTV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인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히로세 경부는 턱을 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래, 저건 우리처럼 현장에서 뼈가 굵은 자들의 몸놀림이야. 자네, 저 남자가 동상의 목을 움켜쥐었을 때 팔 근육의 형태를 자세히 보게. 팔꿈치를 안쪽으로 집어넣고 온몸의 회전력을 이용하고 있어. 저건 명백하게 상대를 제압할 때 사용하는 우리 경찰의 체포술 교본에 나오는 자세지. 마츠오 형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설마 지금 하시는 말씀이 범인이 우리 조직 내부의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일본 경찰이 나고야까지 와서 히데요시 공의 머리를 돌려 꺾었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경찰 조직의 자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때 수사본부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카다 서장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초조한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히로세 경부, 아직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건가? 밖에는 지금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어. 특히 저 한국에서 온 기자놈들이 문제야. 무슨 승전보라도 들은 것처럼 싱글벙글 웃으면서 경찰서 앞을 지키고 있단 말일세. 히로세 경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장을 응시했습니다. 서장님, 범인의 윤곽은 이미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드리기가 무척 난처한 상황입니다. 안면 인식 시스템 결과와 숙박 명부를 대조해본 결과 용의자는 에이메현 소속의 사토 시니치 경위로 드러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카다 서장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에이메현의 사토라고? 그게 정말인가? 다시 확인해봤어? 마츠오 형사가 서류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네, 서장님. 확신범입니다. 그는 나고야 출장 중에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평소 역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임진왜란 당시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심한 부채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오카다 서장은 책상을 쾅 내려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유가 무엇이든 나고야의 영웅인 히데요시 공의 목을 경찰관이 비틀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경찰은 끝장이야. 당장 이 기록을 지워버려. 범인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하란 말이다. 히로세 경부는 서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강승우 기자가 이 정보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그가 조금 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묻더군요. 경부님,
일본 경찰이 스스로 침략자의 목을 쳤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것이야말로 400년 만에 진정한 사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경찰서 복도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K뉴스 도쿄 특파원인 강승우 기자가 경찰들의 제지를 뚫고 수사본부 근처까지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히로세 경부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일본 경찰관이 히데요시의 목을 꺾은 것이 개인적인 주사입니까? 아니면 역사적 양심에 따른 행동입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역사의 인과응보가 드디어 실현되었다며 축제 분위기입니다. 강승우 기자의 목소리는 수사본부 안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카다 서장은 뒷목을 잡으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히로세 경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 기자님, 아직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함부로 추측성 보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히로세 경부의 말에 강승우 기자는 비웃음 섞인 어조로 되받아쳤습니다. 추측이라니요? 이미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는 사토 경위가 동상을 비틀 때 조선의 원혼들이 함께 힘을 보탰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강화 플라스틱 재질을 사람의 힘으로만 그렇게 으스러뜨리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하늘이 도운 일입니다. 수사본부 안의 일본 경찰들은 강 기자의 기세에 눌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영웅이 정작 자신들의 동료에 의해 처단당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마츠오 형사, 동상 복구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지? 히로세 경부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물었습니다. 네, 나고야 시청에서 긴급 예산으로 약 572만 엔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상인연합회에서는 이참에 동상을 아예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수없는 상징물 때문에 지역 전체가 망신을 당했다는 이유에서죠. 그 소리를 들은 강승우 기자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570만 엔이라니요. 그 돈이면 임진왜란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부서진 인형을 고치는데 세금을 쏟아붓는 일본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군요. 제가 이 사실을 한국에 그대로 타전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통쾌해할지 상상이 가십니까? 오카다 서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 기자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봐요, 기자 선생.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떠드는 거야? 당장 끌어내. 하지만 강승우 기자는 여유롭게 카메라를 치켜세우며 대답했습니다. 끌어내시죠. 하지만 진실은 끌어낼 수 없을 겁니다. 일본 경찰의 손에 의해 목이 잘린 히데요시. 이 제목 하나로 이미 전 세계는 당신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당신들이 억지로 덮어온 추악한 역사가 스스로 폭발한 사건이니까요. 강 기자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외치는 소리는 수사본부 벽을 타고 길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히로세 경부는 텅 빈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부님, 정말로 사토 경위를 체포하러 에이메현으로 가실 겁니까? 윗선에서는 지금 사건을 사고사나 자연 파손으로 위장하라고 난리입니다. 마츠오 형사의 물음에 히로세 경부는 천천히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야지. 가서 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네. 그날 밤 자네의 손을 움직인 게 정말로 술이었는지 아니면 강 기자의 말대로 400년 전의 원혼들이었는지 말이야. 히로세 경부가 경찰서 문을 나설 때 나고야의 하늘은 마치 피를 머금은 듯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년 전 전장에서 쓰러져간 조선 의병들의 너키나고야 하늘에 다시 나타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타쿠미 형사, 자네는 믿나?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역사의 힘이라는 것을 말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이후로 나고야에서 히데요시를 영웅이라 부르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두 형사의 대화 뒤로 경찰서 정문 앞에 세워진 일장기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일본 공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 믿기지 않는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토 경위가 머물고 있는 에이메현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히로세 경부는 자신의 수첩에 적힌 사토 경위의 마지막 목격담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동상의 목을 비틀던 그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그 짧은 기록이 히로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과연 사토 경위는 조사실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나고야 시내를 떠돌며 히데요시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차버린 두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일본인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그 밤의 진실이 이제 우리 민족의 통쾌한 승전보가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히로세 경부의 차가 고속도로를 달릴수록 나고야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갔고 그 어둠 속에서 잘려나간 히데요시의 머리는 여전히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뒹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결코 잊지 않으며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진리를 나고야의 붉은 노을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고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 허름한 건물 2층에는 제일동포들의 쉼터이자 역사를 지키는 보루인 나고야 역사문화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급히 내려온 강승우 특파원은 숨을 헐떡이며 연구소의 낡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묵직한 서책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창가 쪽 책상에 앉아 돋보기를 치켜 쓰고 낡은 지도를 살피던 박만식 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기자 왔는가?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모양이군. 박만식 소장의 인자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 강승우 기자를 향했습니다. 강 기자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정말 꿈은 아니겠지요? 나고야 한복판에서 히데요시 동상의 목이 잘려나갔다는 소식 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단순 기물 파손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범인이 현직 경찰관이라던데 사실입니까? 박 소장은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단순한 기물 파손이라니 저놈들은 늘 그런 식이지. 하지만 이번엔 하늘이 도우셨네. 범인은 에이메현에서 출장 온 사토라는 현직 경위가 맞네. 내가 시청 안의 정보원에게 확인했네. 술에 취해 제 손으로 히데요시의 머리를 비틀어 버렸다더군. 강 기자는 전율을 느끼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일본 경찰이 제 손으로 침략자의 목을 쳤다니 이건 우리 민족에게는 100년 만의 승전보나 다름없습니다. 소장님, 그 동상이 서 있던 자리가 임진왜란 당시 우리 조상들의 코와 귀를 베어와 공을 치하하던 곳과 가깝다는 게 정말입니까? 박 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일세. 히데요시는 이곳 나고야 출신이지. 일본인들에게는 천하를 통일한 영웅일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만고의 역적일세. 수십 년 동안 우리 동포들이 저 동상을 치워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넣어도 콧방귀도 뀌지 않더니 결국 제 자손의 손에 의해 응징을 당한 것이지. 역사의 신령이 노한 것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되는 일일세. 두 사람은 곧장 사건 현장인 니시구 상가 거리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이미 일본 경찰들에 의해 삼엄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가림막으로 가려진 동상 앞에는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몇몇 남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 기자는 가림막 틈새를 노려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동상의 처참한 단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소장님, 저것 보십시오. 강화 플라스틱 재질이 아주 흉측하게 으스러져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맨손으로 저걸 저렇게 만들려면 보통 힘으로는 불가능할 텐데요. 박 소장이 가림막 주위를 천천히 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기자, 저건 사람의 힘이 아닐세. 사토경이라는 자가 범행 당시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고 진술했다는 소문이 있네. 430년 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원혼들에 맺힌 한이 그 경찰관의 손목에 깃든 게 분명하네. 일본의 법을 집행한다는 자가 제 조상의 우상을 파괴했으니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겠나. 그때 현장을 지휘하던 히로세 경부가 강 기자의 카메라를 가로막으며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입니까?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서 기사나 쓰시지. 왜 남의 나라 불행에 관심을 갖는 겁니까? 히로세 경부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강 기자는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남의 나라 불행이라니요? 이건 전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일본 경찰관이 직접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목을 쳤다는 게 사실입니까? 왜 그 사실을 언론에 숨기는 거죠? 히로세 경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 경찰들을 불러 강 기자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면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강 기자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굴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서장님께 전하십시오.
아무리 가림막으로 가려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영웅이 길바닥에 머리를 굴린 날 역사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현장에서 쫓겨난 강 기자를 향해 박 소장이 다가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생했네, 강 기자. 저들이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그만큼 두렵기 때문일세. 자기들이 만든 가짜 신화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걸 목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나. 소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나고야 시청에서 이 동상을 복구하는데 580만 엔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자들이 부서진 인형을 고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다니요. 박 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고친다고 해서 그 부끄러운 상처가 가려지겠나. 이미 나고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네. 히데요시의 머리가 길거리를 축구공처럼 굴러다녔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런데 강 기자, 자네가 놓친 게 하나 있네. 사토 경위가 목을 비튼 건 맞지만 머리를 완전히 떨어뜨린 건 다른 사람이라네. 강 기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예? 범인이 또 있단 말입니까? 경찰관 말고 다른 가해자가 더 있다는 건가요? 그렇네. 사토 경위가 목을 비틀어 놓고 떠난 지 사흘 뒤에 한 청년이 나타나 그 위태롭게 달린 머리를 발로 차서 날려버렸다더군. 일본 경찰은 지금 그 두 번째 범인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네. 만약 그 청년까지 밝혀진다면 일본 사회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질 걸세. 강 기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 경찰관이 목을 비틀고 일본 시민이 그 머리를 걷어찼다. 이것은 일본이라는 국가 내부에서부터 히데요시라는 침략자의 흔적을 거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소장님, 그 두 번째 범인의 행방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청년을 만나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일본인들조차 히데요시를 증오하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박 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나고야 외곽의 낡은 아파트 지구에 사는 타나카라는 청년이라네. 무지개 사회에 불만이 많은 청년이라고 경찰은 발표하겠지만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 아이의 할머니가 한국계였다고 하더군. 아마 할머니에게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지. 강 기자는 쪽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한을 풀어내는 여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박 소장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반드시 그 청년을 찾아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일본 열도 한복판에서 우리 민족의 정기가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지 기사로 증명하겠습니다. 강 기자는 곧장 타나카의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나고야의 거리는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히데요시의 혼령이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강 기자는 가슴 주머니에 들어있는 수첩을 만지작거리며 다짐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동상을 다시 세워도 이미 잘려나간 침략자의 머리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타나카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강 기자는 계단을 오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 기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려던 찰나 안에서 거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나카, 너 미쳤어? 경찰이 올 거야. 동상의 머리를 왜 가져온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 중이니까. 이 기분 나쁜 얼굴을 보고 있으면 가슴속이 시원해진단 말이야. 강 기자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상의 머리가 이 안에 있다는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 너머에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히로세 경부와 일본 경찰들의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승우 기자는 아파트 복도의 낡은 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울리는 것처럼 크게 뛰고 있었고 차가운 금속성 구두 소리는 계단을 타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고야 경찰들이 이 아파트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타나카의 방 문고리를 세게 잡아 돌렸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좁고 어두운 방 안의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점퍼를 걸친 청년 타나카가 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둥근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기자가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 타나카가 서둘러 물체를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경찰인가? 아니면 시청에서 보낸 사람이야? 당장 나가. 강 기자는 양손을 들어 저기가 없음을 표시하며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진정하세요, 타나카 씨. 나는 한국에서 온 기자 강승우라고 합니다. 당신을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왜 그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국 기자라는 말에 타나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뒤로 숨겼던 손의 힘을 조금 뺐습니다. 한국 기자라고?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온 거지? 나를 인터뷰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나는 그냥 재수없는 물건을 발로 찼을 뿐이야. 강 기자는 타나카의 맞은편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경찰들의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타나카 씨, 박만식 소장님께 들었습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한국 분이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검은 봉지 안에 든 게 히데요시 동상의 머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바로 저 앞까지 왔어요. 이대로 잡히면 당신은 단순한 파괴범으로 낙인 찍히고 말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왜 이 머리를 걷어찼고 왜 여기까지 가져왔는지 그 이유를 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타나카는 한참 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강 기자를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체념한 듯 검은 비닐봉지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목 부분이 거칠게 잘려나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동상의 눈 부분을 비추자 마치 죽은 자의 눈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괴한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 동상의 주인공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찢어놓았는지 말입니다. 임진왜란 때 귀와 코가 잘려 일본으로 끌려온 이들의 무덤이 이 근처에도 있다고 하셨죠. 할머니는 저 동상을 볼 때마다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 거리에 가보니 저놈의 목이 꺾여 있더군요.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비틀어 놓은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발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발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타나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강 기자는 동상의 머리를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430년 전 고국을 떠나 이 낯선 땅에서 원한을 품고 죽어간 조상들의 곡소리가 타나카의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타나카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당신과 사토 경위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수백 년을 기다려온 역사의 심판입니다. 사토 경위가 목을 비틀고 당신이 그 머리를 날려버린 것은 우리 조상들의 한을 풀어주는 위대한 행위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히로세 경부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나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 열어. 도난당한 시유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건 중죄다. 순순히 나오면 선처해주겠다. 타나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강 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기자는 타나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머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 했는지 경찰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당신은 도둑이 아니라 역사의 증인입니다. 강 기자는 카메라를 들어 타나카가 히데요시의 머리를 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타나카의 눈에는 슬픔과 통쾌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던 순간 타나카가 자리에서 일어나 동상의 머리를 창가 쪽으로 치켜들었습니다. 이봐요, 히로세 경부님. 당신들이 영웅이라고 떠받드는 이 인형의 목을 보십시오. 이게 당신들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입니까? 우리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괴물에게 매일 아침 인사를 시키다니요. 나는 오늘 이 머리를 부수고 내 속의 응어리를 씻어냈습니다. 타나카의 외침에 복도의 소란이 잠시 멈췄습니다. 일본 경찰들도 예상치 못한 타나카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강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위 선양이며 우리 민족의 정기가 일본 본토의 심장부를 꿰뚫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타나카 씨,
지금 그 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발길질 한 번이 우리 민족에 맺힌 한을 얼마나 시원하게 뚫어주었는지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일본 경찰이 아무리 당신을 억압해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강 기자가 말을 마치는 순간 문이 부서지며 히로세 경부와 대여섯 명의 경찰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타나카를 거칠게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히로세 경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히데요시의 머리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비단 보자기처럼 비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기자, 당신도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오. 이 청년을 선동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겁니까? 이건 일본 내부의 불행한 사고일 뿐입니다. 히로세 경부의 위협에 강 기자는 여유롭게 수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불행한 사고라고요? 경부님, 당신들 눈에는 사고로 보이겠지만 우리 한국인들 눈에는 필연적인 정의의 구현으로 보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의 경찰이 목을 치고 당신들의 시민이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히데요시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동상을 다시 붙여놓아도 이미 갈라진 역사의 틈은 메울 수 없을 겁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는 타나카의 뒷모습을 보며 강 기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본사로 기사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고야를 뒤흔든 한의 외침, 히데요시의 머리를 걷어찬 청년의 정체는 무엇인가? 기사가 전송되는 순간 강 기자는 가슴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된 타나카와 사토 경위가 조사실에서 대면하게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해자와 방조자 그리고 경찰과 시민이라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나눌 대화가 무엇일지 강 기자는 다시 한번 취재에 불꽃을 태웠습니다. 나고야 시청은 동상 복구에 더욱 열을 올리며 650만 엔이라는 터무니없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피와 땀을 착취했던 그 돈이 이제는 부서진 플라스틱 머리를 붙이는데 허망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강 기자는 경찰서 정문 앞에서 박만식 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박 소장은 경찰차에 실려가는 타나카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강 기자, 고생했네. 저 아이의 발길질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구먼. 할머니의 한을 저렇게라도 풀어드렸으니 이제 저 아이도 마음의 짐을 덜었을 걸세.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저 아이가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네. 네, 소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미 한국의 변호사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타나카와 사토 경위를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이 사건을 조용히 덮게 두지 않을 겁니다. 나고야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그 발길질 소리를 전 세계가 듣게 만들겠습니다. 강 기자의 다짐처럼 나고야의 밤은 이제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43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잘려나간 히데요시의 머리는 경찰서 지하 증거물 보관실에 갇혔지만 그 상징성은 이미 나고야의 모든 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일본의 모든 신문이 이 사건으로 도배되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적어내릴 기사는 굴욕의 기록일 것이며 우리가 전할 소식은 승리의 찬가가 될 것입니다. 강 기자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가림막이 쳐진 동상 좌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머리 없는 히데요시는 달빛 아래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깔린 가련한 죄인처럼 말입니다. 강 기자는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태극기 배지를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밤 그는 나고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원했던 복수가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상님들 보셨습니까? 저놈의 머리가 일본 땅에서 굴러다니는 것을요. 이제 편히 쉬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나고야 서부경찰서의 지하조사실은 지상의 무더위와는 대조적으로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놓인 철제 책상 위에는 증거물 1호로 분류된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히로세 경부는 그 봉지를 뚫어지게 노려보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토 시니치 경위를 맞이했습니다. 한때 에히메현의 자랑이자 엘리트 경찰관이었던 사토 경위는 이제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토 경위, 아니 이제는 피의자 사토라고 불러야겠군. 자네가 나고야까지 와서 저지른 이 기괴한 행동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텐가? 자네 손으로 우리 조직의 명예를 짓밟고
나고야의 영웅인 히데요시 공의 목을 비틀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히로세 경부의 매서운 질문에도 사토 경위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백한 조명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부님, 제가 비튼 것은 플라스틱 인형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동상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비린내를 보았습니다.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학살의 흔적이 그 동상의 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제 손은 제 의지가 아니라 그 밤 나고야 거리를 떠돌던 수만 명의 원혼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히로세 경부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원혼이라니. 자네는 경찰관이야. 과학적인 증거와 법을 신봉해야 할 자가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내뱉는 건가? 자네 때문에 지금 에이메현 경찰본부와 나고야 서부경찰서 전체가 미치광이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나고야 시청에서는 복구 비용으로 680만 엔을 청구하겠다고 난리란 말일세. 그때 조사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타나카가 경찰들에 의해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히로세 경부는 타나카를 가리키며 사토 경위에게 말했습니다. 자보게. 자네가 시작한 그 미친 짓을 마무리한 청년일세. 자네가 비틀어 놓은 머리를 이 친구가 발로 차서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지. 둘이 공모라도 한 건가? 아니면 한국계 혈통을 가진 이 청년이 자네를 사주한 건가? 사토 경위는 타나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타나카는 비웃음 섞인 어조로 히로세 경부에게 대꾸했습니다. 경부님, 공모라니요. 저는 이분을 오늘 처음 봅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던 것 같군요. 저는 할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 그 머리를 걷어찼고 이분은 일본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목을 비튼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영웅이라고 떠받드는 그 동상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라는 걸 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조사실 안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히로세 경부는 타나카의 당돌한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건방진 놈, 내가 감히 나고야의 역사를 논해?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일본의 자부심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야. 저 머리를 보라고. 저게 지금 어떤 꼴인지. 히로세 경부가 비닐봉지를 거칠게 열자 목 부분이 흉측하게 파손된 히데요시의 머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위험있는 표정으로 세워져 있던 영웅의 얼굴은 이제 차가운 조사실 바닥에서 범죄의 증거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사토 경위는 그 머리를 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보십시오. 저 얼굴이 정말 영웅의 얼굴입니까? 제 눈에는 수천 명의 코와 귀를 베어온 악마의 얼굴로 보입니다. 제가 저 목을 비틀 때 제 가슴 속에서 400년 동안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부님, 당신도 솔직해지십시오. 이 동상이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히로세 경부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강승우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들며 히로세 경부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경부님, 조사실 안에서 사토 경위가 역사적 양심을 언급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타나카 씨가 히데요시의 머리를 발로 찬 것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되살리는 행위였다고 진술했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이 두 사람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히로세 경부는 강 기자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강 기자, 당신은 지금 불에 기름을 붓고 있어. 이건 단순한 기물 파손 사건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야. 한국에서 변호인을 보내든 말든 우리는 일본 법대로 엄중히 처벌할 걸세. 하지만 강 기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법이라니요. 만약 재판 과정에서 히데요시의 전쟁 범죄가 낱낱이 파헤쳐진다면 일본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토 경위는 이미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침략자의 상징물이 주는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논리지요. 이 논리가 전 세계에 퍼진다면 일본의 국제적 위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 기자의 말은 히로세 경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나고야 시청 앞에는 이미 한국인 유학생들과 제일동포들이 모여 동상 철거와 두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아리랑 선율이 경찰서 창문을 넘어 조사실 안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타나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창밖을 향해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드디어 사람들이 저 동상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 머리를 날려버린 날, 할머니가 꿈에 나와 웃어주시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조사실 옆방에서는 박만식 소장이 일본인 인권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강 기자를 발견하고는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강 기자, 방금 좋은 소식을 들었네. 한국의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어. 히데요시 동상이 공공기물이 아니라 침략의 상징물로서 시민들에게 정신적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할 걸세. 이건 이제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역사재판이 될 거야. 강 기자는 박 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장님,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나고야 한복판에서 히데요시를 심판하는 날이 오다니요. 일본 경찰이 아무리 저 두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려 해도 역사의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밤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일본 경찰이 꺾고 일본 청년이 날린 히데요시의 머리. 역사의 인과응보는 시작되었다고요. 그 시각 나고야 시청의 회의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동상 복구 비용 680만 엔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리고 계속되는 시위를 어떻게 진압할지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장님, 지금 복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에서 비난 메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나고야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관광국장의 절규의 시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히데요시 동상은 나고야의 자부심이었지만 이제는 나고야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흉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동상이 제 손으로 잘려나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경찰서 앞의 촛불은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한국인들과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평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빛은 조사실 안의 사토 경위와 타나카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사토 경위는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켄지로 경부보에게 말했습니다. 경부보님, 저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건 분노의 소리가 아니라 치유의 소리입니다. 400년 동안 맺혀있던 도끼가 이제야 빠져나가는 소리란 말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저 플라스틱 머리를 다시 붙여놓아도 이미 잘려나간 자존심은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저 동상은 이제 나고야의 수치일 뿐입니다. 켄지로 경부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직원인 사토 경위를 증오해야 마땅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매일 아침 동상을 지나치며 느꼈던 형언할 수 없는 거부감의 정체를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의 주요 일간지 일면은 일제히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일본 경찰관과 시민이 합세하여 침략자의 동상을 처단했다는 통쾌한 소식을 전하며 국민적인 환호성을 끌어냈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도 이 기이한 사건을 보도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강승우 기자는 경찰서를 나서며 나고야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동상이 있던 자리의 가림막은 더욱 높게 쳐졌지만 그 안에서 히데요시의 몸체만 덩그러니 남겨진 모습은 지나가는 모든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머리 없는 영웅, 그것이 바로 일본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 중이던 히데요시의 머리가 의문의 사고로 인해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미 확보된 증거물을 파괴한 것일까요? 일본 경찰 내부의 누군가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역사의 힘이 작용한 것일까요? 강 기자는 다시 카메라를 챙겨 들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경찰서 내부의 은폐 의혹으로 번지며 더욱 거센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준 그 위대한 발길질과 목비틀기가 가져온 파장은 이제 나고야를 넘어 일본 전역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고야 법정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한국인들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고지도와 일본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기밀 문서를 꺼내 재판장의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방청객석에 앉아있던 강승우 기자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습니다.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충격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사토 시니치가 왜 그날 밤 그 동상의 목을 비틀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역사의 복원임을 증명하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측 검사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의 범행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역사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사건의 핵심은 시유 재산인 동상을 훼손했다는 점입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인, 계속하십시오. 만약 제시하는 증거가 사건의 동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참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지도를 펼쳐 보이며 방청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지도는 19세기 말 나고야 상인들이 히데요시 동상을 세우기 위해 부지를 선정하며 작성한 기록입니다. 여기 표시된 지점을 보십시오. 현재 동상이 서 있는 좌대 바로 아래에는 임진왜란 당시 약탈해온 우리 조선의 왕실 유물들과 수천 점의 고려 청자가 묻혀있는 비밀 창고가 존재합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승우 기자는 박만식 소장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소장님, 저게 사실입니까? 동상 아래에 우리 유물이 묻혀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박 소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강 기자, 저도 오랫동안 추적해온 사실이라네. 일본인들이 우리 유물의 길을 누르기 위해 그 위에 침략자의 동상을 세운 것이지. 저들은 저 동상을 일종의 부적처럼 사용해온 셈일세.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보물들 위에 히데요시를 앉혀놓고 매일 아침 절을 하게 만든 것이지. 강 기자는 분노로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변호사의 변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피고인 사토 경위는 경찰로 근무하며 우연히 이 비밀 창고의 존재와 유물들의 출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 동상을 볼 때마다 발밑에서 들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토 경위,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수갑을 찬 사토 경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도둑질해온 그 아름다운 유물들이 차가운 땅 속에서 저 살인마의 발에 짓눌려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목을 비튼 것은 동상이 아니라 우리 일본의 추악한 양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물들을 해방해주고 싶었습니다. 사토 경위의 고백이 끝나자 법정 여기저기서 한국인들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타나카 역시 옆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엔 타나카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타나카 씨, 당신이 그 머리를 발로 차서 날려버린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까? 타나카는 고개를 들고 재판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집 갑오처럼 내려오던 작은 백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원래는 조선의 어느 이름 모를 도공이 만든 것이라고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빼앗은 물건에는 주인의 한이 서려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저 동상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이제야 우리 집 백자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였습니다. 일본 측 검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증인석으로 나선 나고야 시청의 유밀한 사무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시청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관련 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고야 씨는 그동안 유물들의 반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상 주변의 발굴 조사를 막아왔습니다. 이번 훼손 사건으로 인해 좌대가 흔들리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우리 유물들의 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 사무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강승우 기자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기사화하여 한국으로 타전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꺾고 청년이 날린 히데요시의 머리, 그 아래 잠들어 있던 조선의 혼이 깨어났다. 재판이 잠시 휴정된 사이 강 기자는 복도에서 히로세 경부와 마주쳤습니다. 히로세 경부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지만 불을 붙이지도 못한 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부님, 이제 진실을 마주하시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당신들이 영웅이라 믿었던 자가 실은 우리 보물들을 짓밟고 서 있던 도둑의 우두머리였다는 사실을요. 강 기자의 물음에 히로세 경부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 기자, 나는 평생 이 도시를 지키는 게 내 사명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지키고 있던 게 겨우 도둑놈의 전리품이었다니 참으로 허탈하구먼. 사토가 왜 울면서 목을 비틀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나도 사실은 저 동상이 무서웠거든. 강 기자는 히로세 경부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박만식 소장과 함께 법원 정문 앞에 모인 한국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박 소장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 동상의 머리가 떨어진 것은 단순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 좌대 아래 묻힌 우리 조상들의 유물을 찾아와야 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동상을 다시 붙이려 해도 이미 땅속의 전기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리랑을 부르며 박 소장의 말에 환호했습니다. 나고야 경찰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 기세는 이미 일본 공권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정기가 일본 본토 한복판에서 거대한 해일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법정 내부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증거물 보관실에 있던 히데요시의 몸체마저 원인 모를 균열이 가며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강 기자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림막을 뚫고 들어간 그곳에는 머리도 몸통도 사라진 채 텅 빈 좌대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하늘이 내린 형벌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건 우리 유물들이 내뿜는 기운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강 기자는 바닥을 살폈습니다. 갈라진 좌대 틈새로 은은한 비추색 광채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40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고려청자의 빛이었습니다. 강 기자는 무릎을 꿇고 그 빛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조상님들,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시는군요.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저 침략자의 동상은 가루가 되어 사라졌고 당신들의 고귀한 숨결만이 이 땅에 남았습니다. 강 기자의 혼잣말이 나고야 하늘로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무너진 동상 파편들을 보며 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고야 시청이 책정한 680만 엔의 복구비는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칠 동상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김현수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유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으려 했던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재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저 지하에 갇힌 유물들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바뀌어야 합니다. 재판장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눈을 감았습니다. 법정 밖의 함성은 더욱 커졌고 나고야 전역에는 우리 민족의 승리를 축하하는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강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며 마지막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지만 역사를 바로잡는 민족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있음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고야 시내는 밤이 되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텅 빈 동상의 자리에 꽃을 놓으며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사토 경위와 타나카는 비록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이름은 우리 역사에 진정한 양심을 가진 자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어젖힌 그 틈새로 우리 민족의 찬란한 유물들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 기자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어지는 나고야의 도심 불빛 사이로 머리 없는 히데요시의 망령은 사라지고 우리 조상들의 고결한 정기만이 대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 리포트가 아니었습니다. 430년 만에 완성된 위대한 복수극이자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유물들과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음모를 밝히기 위해 강 기자는 다시 한번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기가 전 세계를 뒤덮는 그날까지 그의 취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고야 지방법원 대법정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판사의 법봉 소리가 세 차례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 안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방청객들의 시선은 일제히 판결문을 낭독하려는 판사의 입술로 향했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사토 시니치 경위와 청년 타나카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승우 기자는 노트북 자판 위에 손을 올린 채 판결의 첫 문장을 기다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곁에 앉은 박만식 소장은 정갈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사토 시니치와 타나카의 행위가 일본 형법상 기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의 역사적 상징성과 그 설치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배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상 지하에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약탈 유물들의 존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자 법정 곳곳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측 검사는 당황한 듯 서류를 뒤적였고 김현수 변호사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사토 경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강 기자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사토 시니치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타나카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나고야 시청은 훼손된 동상의 복구비를 피고인들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즉각 동상 좌대 아래 매장된 유물들의 반환 절차에 협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방청객석에 앉아있던 제1동포들과 한국인 유학생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수천 명의 인파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는지 두터운 법정벽을 뚫고 아리랑 선율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강 기자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박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드디어 우리가 이겼습니다. 일본 법정이 스스로 히데요시의 목이 잘린 정당성을 인정한 꼴이 되었어요. 이제 저 지하에 잠든 우리 보물들을 꺼낼 일만 남았습니다. 박 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강 기자. 이건 사토 경위와 타나카의 승리이자 400년 동안 타국 땅에서 억눌려 지내온 우리 조상님들의 승리일세. 저들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의 빛은 결국 돌을 뚫고 나오는 법이지. 자,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네. 시청 관계자들이 유물을 빼돌리기 전에 우리가 현장을 지켜야 해. 두 사람은 곧장 나고야 시청 앞 동상 부지로 향했습니다. 판결의 영향인지 경찰들의 경계는 눈에 띄게 느슨해져 있었고 대신 수많은 시민이 태극기와 평화의 깃발을 흔들며 현장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강 기자는 현장 취재를 하던 중 나고야 시청의 유밀한 사무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유 사무관은 상기된 표정으로 강 기자에게 다가와 작은 열쇠 뭉치를 건넸습니다. 강 기자님, 판결이 나오자마자 시장님이 유물실의 출입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계 직원들이 힘을 합쳐 보관고 입구를 확보했어요. 이 열쇠는 동상 좌대 아래로 통하는 비밀 통로의 열쇠입니다. 박 소장님과 함께 어서 들어가 보세요. 저들이 군대를 동원하기 전에 우리 유물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유 사무관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강 기자는 깊은 감사를 표하며 박 소장과 함께 가림막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머리와 몸통이 사라진 히데요시의 좌대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좌대 옆면의 특정 지점을 만지작거리더니 유 사무관에게 받은 열쇠를 꽂아 돌렸습니다. 육중한 돌문이 천천히 열리며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서늘해졌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광채는 강 기자의 눈을 멀게 할 정도였습니다. 지하 보관고의 문을 열자 그곳에는 수백 점의 고려청자와 조선 백자, 그리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왕실 유물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화려한 비단 위에 놓인 한 자루의 검이 강 기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장님, 저 검은 혹시 임진왜란 때 실전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 국왕의 사인참 사검 아닙니까? 저 찬란한 북두칠성 문양을 보십시오.
400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만든 것처럼 서슬이 펄었습니다. 박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검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절을 올린 뒤 대답했습니다. 맞네, 강 기자. 저 검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상징하는 보검일세. 히데요시가 이 검의 기운이 두려워 자신의 동상 아래 짓눌러 놓았던 것이지. 하지만 보게나. 검은 녹슬지 않았고 오히려 사토 경위가 동상의 목을 쳤을 때부터 빛을 내기 시작했다더군. 이제 이 보검이 우리 민족의 앞날을 밝혀줄 것이네. 강 기자는 카메라를 들어 이 경이로운 장면을 담았습니다. 지하 만방에 가득 찬 우리 문화재들의 숨결은 마치 수천 명의 조상이 한꺼번에 숨을 쉬는 듯한 거대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모든 소식을 실시간 영상으로 한국에 송출하며 외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고야 한복판, 침략자의 발밑에 짓눌려 있던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430년 만에 찬란한 빛을 발하며 부활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목을 치고 청년이 머리를 날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물들의 정기가 저 가짜 영웅의 형상을 스스로 깨부수고 나온 것입니다. 방송이 나가자 전 세계의 한국인들은 환호했고 나고야 현장에서는 거대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황하여 자위대를 파견하려 했지만 이미 국제 여론과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해 유물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우익단체들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현장으로 난입하려 했지만 우리 해병대 전우회와 청년단체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박 소장은 보검을 조심스럽게 받들어 올리며 강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강 기자, 이제 이 유물들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네. 하지만 저들은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려 들 거야. 공항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 국민의 염원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네. 소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미 한국 정부에서 특별 전세기를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고야 시민 중에서도 양심 있는 분들이 우리 유물을 호위하겠다고 차를 몰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 행렬을요. 강 기자의 말대로 나고야 시내의 도로에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섞여 거대한 호위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경찰의 검문을 무시하고 유물을 실은 차량이 공항으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 반환을 넘어 동아시아의 뒤틀린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거대한 화해와 정의의 행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 기자는 사토 경위와 타나카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그들은 감옥으로 향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가져온 이 위대한 결과를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 기자는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지만 역사를 되찾는 민족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린다. 하지만 공항 정문 근처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우익 과격파들이 대형 트럭을 동원해 도로를 가로막고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량의 유리창이 깨지고 불길이 치솟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박 소장은 보검을 가슴에 품고 강 기자에게 소리쳤습니다. 강 기자, 위험하네. 어서 몸을 숙이게. 저들이 우리 유물을 파괴하려 하고 있어. 절대로 저들에게 우리 조상님의 혼을 넘겨줄 순 없네. 강 기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던져두고 차 밖으로 나가 유물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기가 깃든 보물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사투가 나고야 공항대교 위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거친 빗줄기가 쏟아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이제 승리의 서곡처럼 들려왔습니다. 과연 강 기자와 박 소장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우리 유물을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잘려나간 히데요시의 머리는 결국 어디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제 이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이 승리하는 그 통쾌한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나고야 공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대교 위에는 짙은 안개와 함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유물을 실은 차량의 앞길을 막아선 대형 트럭들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우익단체 회원들이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조선 국왕의 보검인 사인 참사검을 품에 안은 박만식 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승우 기자는 카메라를 가슴에 품은 채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장님,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보검과 유물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들이 우리 조상님의 혼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강 기자의 외침과 동시에 차 밖으로 나간 그의 눈앞에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우익단체의 폭력을 방관하는 듯 보였고 오히려 유물을 실은 차량을 포위하며 압박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전조등을 번쩍이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고야 시내에서부터 유물 호위대를 자처하며 따라온 한국인 유학생들과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이었습니다. 저들을 막아라. 우리 조상님의 유물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누군가의 선창에 수백 명의 사람이 차에서 내려 인간 방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팔짱을 꽉 끼고 유물 차량 주위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우익단체들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렀지만 누구 하나 대열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아리랑 노래가 빗소리를 뚫고 나고야 바다 위로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 기자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훔치며 그 장엄한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억눌려온 정의의 외침입니다. 일본의 폭력도 방관하는 경찰도 우리 민족의 정기를 꺾을 수 없습니다. 강 기자의 생중계 영상은 한국 전역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에 모인 수만 명의 국민은 나고야 현장의 사투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일본 정부를 향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 여론 역시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유네스코와 세계 인권 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유물 보호와 안전한 이송을 명령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파견하여 우익단체들을 해산시키고 공항까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 소장은 보검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비행기 트랩을 올랐습니다. 기내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강 기자는 박 소장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소장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곧 우리 땅입니다. 저 아래 나고야 땅에 남겨진 히데요시의 망령은 이제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고맙네, 강 기자.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위대한 진실은 영영 묻혔을 걸세. 사토 경위와 타나카 군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구먼. 그들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나. 비행기가 나고야 공항을 이륙하여 대한민국의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 기내의 스피커를 통해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물을 모시고 오시는 박 소장님과 강 기자님. 지금 우리 비행기는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공군 전투기들이 우리 유물을 호위하기 위해 양옆에 배치되었습니다. 고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 기자가 창밖을 내다보니 우리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날개를 흔들며 비행기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정중한 예우이자 430년 만에 귀환하는 조상님들의 혼을 맞이하는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수천 명의 국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입국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유물들이 하나둘씩 비행기에서 내려질 때마다 사람들은 만세를 외쳤습니다. 특히 박 소장이 사인 참사검을 높이 치켜들자 공항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 반환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임진왜란을 거치며 찢겨나갔던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번에 돌아온 유물들의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장 입구에는 사토 시니치 경위와 타나카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비록 그들은 일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지만 한국인들에게 그들은 진정한 양심의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강 기자는 두 사람을 면회하기 위해 다시 나고야로 향했습니다. 교도소 접견실에서 만난 사토 경위는 한결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강 기자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강 기자님, 우리 조상의 유물들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검은 잘 있습니까? 그 빛이 여전하던가요? 네, 사토씨. 보검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보검을 보며 당신의 용기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목을 비틀었던 그 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사토 경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경찰직을 잃고 이곳에 갇혀 있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타나카 군도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인이기 이전에 진실을 마주한 인간으로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기자는 접견실을 나오며 나고야 시내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동상이 서 있던 자리는 이제 텅 빈 좌대만 남겨진 채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고야 시청은 680만 엔의 복구비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는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기가 일본 본토의 심장부를 꿰뚫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습니다. 강 기자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머리가 잘려나간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우리 민족의 영혼이 깨어난 신호탄이었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침략의 역사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되찾은 유물들과 함께 우리는 더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강 기자의 리포트가 끝남과 동시에 나고야의 하늘 위로 무지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년간 이 땅을 떠돌던 원혼들이 비로소 안식을 찾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려나간 히데요시의 머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전 세계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는 결국 자기 손으로 그 심장을 찌르게 된다는 준엄한 진리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기는 이제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나고야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던 그 통쾌한 발길질 소리는 영원히 우리 역사 속에 승리의 함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강 기자는 비행기 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해방이 찾아온 것입니다.